저는 결혼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평범하지 않다는 거요. 첫 상견례에서부터 느껴지는 묘한 위압감, 말투, 표정, 눈빛 하나까지도 상대를 아래로 깔아보는 느낌이었죠. 며느리는 자고로 말이야. 말이 많을수록 탈이 나는 법이야. 조용히 눈치 보고 웃고 잘하면 그걸로 되는 거야.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경고장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보고 저희 친정에선 결혼 안 시킨다고 난리가 났었죠. 그 당시 눈꺼풀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인 저는 울고불고 예랑이가 아니면 안 된다고 단식투쟁 끝에 사랑을 쟁취했었습니다. 그래요. 제 눈 제가 찔렀었죠. 하지만 그때는 사랑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 인테리어 공사가 덜 끝나서 남편과 함께 시댁에서 잠시 지내기로 했을 때부터 느낌이 쎄한 것이 이상한 일들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맞은 시댁의 아침. 아직 해도 뜨기 전인데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새벽 4시 반. 어머니는 전날 밤 거의 잠을 못 주무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마치 숨을 쉬듯 익숙하게 손을 놀리며 국을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식탁에 밥이 오르자마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 그 나이 먹도록 간도 못 맞추고 뭐 했어? 아, 죄송해요. 다음엔 더 잘할게요. 주세요. 다시 만들어 올릴게요. 맨날 다음에. 내가 널 몇십 년을 봤는데 달라진 게 없어. 어머니는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제 눈에는 그 말이 도저히 죄송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국은 아주 평범했고 맛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늘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의 목적은 음식이 아니라 어머니를 타박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엔 더 심한 일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시아버지가 들어오더니 어머니를 향해 이유 없는 악다구니를 퍼부었습니다. 내가 밖에서 여자 하나 만나는 게 뭐가 어때서? 너 같은 여자한테 질려서 그런 거지. 죄송해요, 여보. 제가 더 잘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도 뻔뻔하게 큰 소리를 치는데 어머니는 오히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 안에는 30년 넘게 눌려 살아온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큰 집 식구들이 하나둘 몰려오더니 집 안은 순식간에 북새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또 다른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재수 씨, 동태전을 또 이렇게 짜게 했어요? 매번 그렇다니까. 내 입맛엔 너무 짜. 동서, 아직도 이 낡아빠진 옷을 입고 다니는 거야? 20년도 넘은 옷이잖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같이 시어머니에게 조롱 섞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부족하지 하며 자기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당하는 걸 보고만 있었어요. 그날 밤, 어머니가 설거지를 마치고 뒤뜰에서 혼자 앉아 계신 모습을 봤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 얼굴은 너무나 지쳐 있었고 눈가에는 닦지 못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가 놀랐지? 늘 당해오던 일이라. 이젠 이 꼴이 났나 봐. 큰아버지랑 큰어머니가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던데 왜 그런 말까지 듣고 계세요? 살다 보니 이렇게 돼버렸네. 한 해 참고 또 한 해 참고 참다 보면 끝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끝이 안 왔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끝이 안 왔다는 말. 그건 어머니가 끝내지 못한 삶의 고통이었고 누구도 멈춰주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참는 사람이 아니라 갇힌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폭력적인 말과 시선, 멸시 속에 갇혀버린 사람이었죠. 남편도 말은 아끼고 있었지만 속이
끓는 건 저와 같았습니다. 엄마 편에 서서 뭐라 하면 그날은 오히려 어머니가 아버지께 더 처절하게 당해야만 했기에 참아야만 했답니다. 엄마가 저렇게 사시는 게 너무 싫어. 근데 어릴 때부터 저랬어. 아버지 말엔 절대 말대꾸 안 하고 늘 고개 숙이고만 계셔. 뭐 30년을 이런 수모를 겪으며 사셨다고? 안 되겠네. 그럼 이제 우리가 나서야죠. 그래. 그래야겠지. 그러고 싶어. 나와 남편은 두 손을 꽉 쥐고는 결의에 찬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누군가는 이 지옥의 밥상을 엎어야 한다고. 그럭저럭 평온한 날이 이어지던 날, 시아버지의 생일을 맞아 우리 가족과 큰집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평생을 고된 살림에 시달리며 아들, 딸을 키워낸 시어머니는 그래도 이날만큼은 웃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박한 소망은 한상 가득 차려진 밥상 위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시작된 건 큰집의 막말과 무례한 행패였습니다. 평생 한 번도 우리 어머니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본 적 없는 큰어머니는 입을 열자마자 독을 쏟아내더군요. 아이고, 이게 생일상이라는 거야? 반찬이 초라해서 어디 손이 가겠어? 그러게, 형님, 생일인데 고작 차린 게 이거요? 내가 다 민망하네. 그러게 말이야. 하늘 같은 지아비 생일인데 차린 음식 꼬락서냐고는 자식들 앞에서 시집 식구들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아? 그 말들은 칼날 같았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시어머니의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끝은 떨리고 입술은 창피함에 핏기가 가셨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토록 고생만 하신 분이 왜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하지만 내 입에서 말이 튀어나오기 전에 남편과 시누이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 말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닙니까? 뭐가 어쩌고 어째? 니놈이 여기서 왜 나서는 거야? 뭐가 지나쳐? 못난 살림 솜씨 말한 게 뭐 어때서? 아빠, 엄마가 평생 가족을 위해서 고생하신 거 모르세요? 이 많은 음식 차리는데 얼마나 고생하신 줄 아세요? 도대체 엄마한테 왜 그러시는 거냐고요? 순간 큰집 식구들은 잠시 말을 멈췄지만 금세 다시 웃어대며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아이고, 애들이 다 컸다고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야. 이래서 집에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어. 아니고 우리 집안 망했네. 분명 이 소리는 저 들으라고 한 말이죠. 그렇죠? 그 말에 내 속이 활활 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탐욕스럽게 젓가락을 놀리고 있는 밥상 앞으로 나비처럼 사뿐사뿐 다가갔습니다. 이 밥상이 어쩌고 어째요?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 거적대기로 보셨나 봐요. 뭐라고? 우리 어머니는요, 세상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세요. 이상의 음식들은 모두 그분의 손으로 만들어진 음식이고요. 그런데 이걸 두고 욕을 해요? 조롱을 해요?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요? 그들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을 때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쾅. 손바닥으로 상의 끝을 밀자 밥상 위의 그릇들이 노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국물이 튀고 반찬이 흩어졌지만 내 심장은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꼴은 못 봅니다. 오늘부로 끝이에요.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는 집안이라면 다시는 이 상 앞에서 웃을 자격 없어요.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조차도 놀라 눈만 끔뻑거렸지요.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참으세요. 어머니를
이렇게 무시하고 이용만 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무릎 꿇지 마세요. 저희가 있어요. 저도 있고 남편도 있고요. 아가씨도 있잖아요. 모두가 어머니 편이에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에는 평생 눌려온 서러움과 한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게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는 지치고 힘들다. 이제 너의 말대로 나를 지키고 싶구나. 그 말은 우리 모두에게 신호였습니다. 이제 숨죽여 참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시어머니를 무너뜨린 이 집안의 뿌리를 정면으로 마주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한자리에 앉아 어머니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모욕당하지 않도록,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도록 지키기로 했습니다. 밥상을 엎은 그날 이후 나는 깨달았습니다. 무릎 꿇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존심은 지키는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전쟁은 지금 막 시작되었습니다. 밥상을 엎은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감히 거역하지 못했던 시아버지의 고함 소리도, 큰집 식구들의 비아냥도 한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싸워야 할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단순히 밥상을 엎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자존심과 삶을 짓밟아온 지난 세월의 굴레를 완전히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시어머니의 방에 모였습니다. 남편, 시누이, 그리고 저, 세 사람 모두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생 어머니를 짓누르던 불의와 모욕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 해. 아버지와 큰집 식구들, 더 이상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게 둘 수 없어. 맞아, 오빠. 우리만 참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횡포가 점점 더 심해졌어. 그래요. 참는 게 미덕이라는 말, 이젠 안 믿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해요. 우리가 세운 첫 번째 계획은 시어머니가 그동안 당한 부당함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머니 명의의 재산을 멋대로 쓰고 큰집 식구들은 그걸 당연한 듯 이용해왔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도 어머니에게 단 한마디 상의조차 하지 않았고 그 돈은 결국 큰집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늘 가족이니까라며 참고 넘기셨지만 이제 그 침묵이 어떤 폭력보다도 큰 무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 외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집문서랑 통장, 대출 내역 그런 거 다 어디 있어요? 그걸 왜 네 아버지가 다 가지고 있는데 달라 그래서 다 줘버렸어. 나는 자세히 몰라. 괜찮아요, 어머니. 우리가 하나씩 찾아볼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걸 기록해두는 거예요. 남편은 오래된 장롱과 서류함을 뒤져 하나둘씩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는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인 자문을 구했고 저는 큰집 식구들이 어머니에게 했던 막말과 모욕들을 일기처럼 기록했습니다. 그 모든 건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증거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시아버지가 눈치를 채고 우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너희들 뒤에서 무슨 수작들이냐? 뭐 하는 짓이냐고. 감히 아버지를 조사라도 하겠다는 거냐? 아버지, 우리가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권리를 찾으려는 겁니다. 권리. 그 여자가 가진 게 뭐가 있어. 그 여자가 아니라 우리 엄마예요. 평생 집안을 위해 희생하신 분이에요. 이제부터라도 존중받아야죠. 시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평생 자신에게 맞서 본 적 없던 자식들이 달라진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지 말싸움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삶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우리는 시아버지 몰래 큰집 식구들이 한 짓을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지는
어머니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자기 회사에 넣어 사업을 벌였고 실패하자 그 빚을 모두 어머니에게 떠넘겼습니다. 큰어머니는 어머니가 치매 기운이 있다는 허위 진단서를 받아 어머니 명의 재산을 팔아넘기려 했던 정황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증거가 손에 들어오자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눈빛이 더 단단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어. 아버지가 뭐라 하든 어머니 재산은 지킬 수 있어. 그리고 큰집 식구들 두고 보라고 해요. 그동안 어머니 무시하던 입을 다물게 만들어줄 거예요. 우리 셋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공격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먼저 어머니 명의의 재산과 통장, 대출 기록 등을 정리해 법원에 재산 보호 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퇴근 후 변호사와 밤늦게까지 상담했고 친우이는 어머니를 모시고 공증 사무실을 오가며 모든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큰집 식구들이 또다시 우리 집에 모여 어머니에게 재산 일부를 내놓으라며 협박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엔 조용히 넘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동서, 그냥 사인만 해. 어차피 쓰지도 못할 돈인데 우리 애한테 주면 좋은 거잖아. 그렇지. 우리는 가족인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해. 큰어머니, 그 사인 못해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 어머니께 다시는 이런 부탁하지도 마세요. 뭐야? 며느리가 뭔데 나서? 며느리가 아니라 이 집의 가족으로서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어머니를 이용하려는 생각 포기하세요. 그들이 험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신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대화 다 녹음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머니를 협박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자 큰집 식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더 이상 함부로 떠들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작고 떨리는 손끝에서 평생 쌓인 서러움과 고마움이 느껴졌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너희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다. 정말 고마워. 나를 위해 네 아버지와 맞서줘서.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더 빨리 어머니를 보호해 드렸어야 했는데 그럴수록 아버지가 어머니를 더 괴롭히길래 참고 있었는데 더 이상은 안 돼요. 이제부터 어머니 인생은 어머니 뜻대로 살아요. 우리라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자식들의 응원을 받은 그날 이후로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늘 움츠러들고 작아져 있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곱고 단단한 눈빛으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지 과거의 복수가 아니라 어머니에게 새로운 삶을 돌려드리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우리 집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시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말 한마디조차 조심스러웠던 시어머니께서 이제는 거실을 당당히 걸어 다니셨고 집 안의 대화도 늘 웃음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모은 증거들을 바탕으로 큰집 식구들과 시아버지의 잘못을 세상에 드러낼 마지막 계획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변호사와의 마지막 상담이 끝나고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우리 셋을 불러 모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때가 됐어. 우리 손에 있는 증거로 충분히 싸울 수 있어. 그래요. 이제 우리가 그들이 쳐놓은 거짓과 위선을 세상에 보여줄 차례예요. 엄마, 준비되셨죠? 그래 이제 나도 더는 도망치지 않을래. 너희 믿고 해보자. 우리는 먼저 법원에 재산보호민명의 도용 관련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진행한 대출 내역, 큰집 식구들이 어머니 재산을 이용한 흔적,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팔아넘기려던 정황까지 그 모든 증거를 변호사가 서류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며칠 후 소장이 접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아버지와 큰집은 크게 동요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법원에서 공식 문서가 도착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너희들 미쳤냐? 아버지 등에 칼을 꽂아. 감히 가족끼리 이런 짓을 해? 가족이니까 더 이상 어머니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 배은망덕한 건 아빠예요. 엄마한테 평생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가족 운운해요? 큰집 식구들도 전화를 걸어 협박을 해왔습니다. 집안 망신이다. 너희가 감히 집안 어른을 고발해라는 말들이 이어졌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건 단지 복수가 아니라 어머니의 삶을 되찾기 위한 정의로운 싸움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조사 중 발견한 서류 하나가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건 큰아버지가 어머니 명의로 불법 세금 혜택을 받은 서류였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사업 투자자로 허위 등록해 거액의 세금 감면을 받았고 그 돈을 횡령까지 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다들 이것 좀 봐. 이건 그냥 가족 간 문제 수준이 아니야. 범죄야. 그럼 이걸 세무서에도 제출해야겠네요. 그래요. 이제는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죠. 우리는 곧바로 세무당국에 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큰집 회사에 세무조사가 들어갔고 결국 불법 혜택과 횡령 혐의가 드러나 큰아버지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큰집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평소 으스대며 우리를 깔보던 큰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금이라도 합의하면 안 될까? 우리가 잘못했어.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없던 일로요? 어머니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요. 가족끼리 이러는 게 말이 돼? 그 말 어머니께 하세요. 가족이라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테니까. 그들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큰아버지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어머니 명의로 빼돌린 금액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법정에서 불리해지자 어머니에게 그동안의 재산권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통쾌한 순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재산과 관련된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평생 어머니를 억눌러온 심리적인 굴레까지 무너졌다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너희 덕분이야. 내가 평생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남은 인생은 엄마 뜻대로 사세요. 그리고 엄마, 여행도 다니고 배우고 싶었던 것도 해요. 이제는 엄마를 위해 사는 거예요. 저도 옆에서 끝까지 함께 할게요.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세상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오래된 옷장을 열어 젊은 시절 입던 원피스를 꺼내 입으셨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수십 년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단순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억압에서 벗어나 당당히 서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단순히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며칠 뒤, 큰집 식구들은 다시는 우리 집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고 사람들의 눈초리를 견디지 못한 채 조용히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역시 어머니 앞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 내 엄마에게 너무 심했지. 늦었지만 그 말 한마디라도 들으니 조금은 마음이 풀리는구나. 아버지, 이제라도 어머니를 존중해 주세요. 우리가 지켜볼 겁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밥상 앞에서 눈물을 삼켜야 했던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어머니가 당당히 상의 주인이 되는 날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어머니를 울게 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누군가가 우리의 소중한 가족을 짓밟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시간은 흐르고 모든 소란이 잠잠해졌습니다. 큰집 식구들은 법의 심판을 받고 사람들의 눈총 속에 조용히 사라졌고 시아버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조용히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시어머니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았습니다. 평생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배우고 가고 싶었던 곳으로 여행을 다니며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늘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구나. 엄마, 너무 멋져요. 지금이 제일 예뻐요. 엄마 웃는 얼굴 보니까 나도 행복하다. 세상에나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환하게 웃을 줄 아는 분인 줄 몰랐어요. 너무 예뻐요. 이제야 진짜 우리 어머니가 돌아오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오래된 골목길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평생 차려왔던 손맛이 빛을 발했고 마을 사람들은 줄을 서서 반찬을 사갔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간판을 처음 걸던 날 우리는 모두 울었습니다. 김정란의 손맛이라는 간판에 불이 켜졌을 때 우리 모두 얼싸안고 감격의 화이팅을 외쳤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희망을 되찾은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조용히 우리를 불러 가족끼리만의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이번엔 누구의 눈치도 없는 어머니의 손길이 깃든 밥상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너희를 위해 차렸어. 마음껏 먹어.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이게 진짜 집밥이죠. 엄마, 이 밥상은 정말 자랑스러운 밥상이야. 맞아요. 예전엔 눈물로 먹던 밥상이었는데 지금은 웃음으로 먹네요. 그날 밥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다시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는 선언이었고 우리가 함께 쟁취한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제가 밥상을 엎은 것은 단순한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건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었고 어머니를 위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큰집 식구들이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고 싶다고 말이죠.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다시 그 굴레로 돌아가진 않을 겁니다. 앞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엄마, 잘하셨어요.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 그들과 다시 어울리진 않겠지만 그들을 미워하며 살지도 않을 거야. 이제는 내 인생을 찾았으니까. 그 말에서 저는 진정한 승자의 여유를 느꼈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다시 일어서는 데서 완성된다는 것을요.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한번 식탁 앞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눈물도 분노도 없는 따뜻한 미소와 웃음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반찬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따뜻해요. 그래 고맙구나. 이제서야 내가 진짜 내 밥상을 차린 것 같구나. 그날 이후 우리 집의 식탁은 매일이 축제였습니다. 억압과 모욕, 눈물로 얼룩졌던 그 밥상은 이제 사랑과 존중, 그리고 가족의 진심으로 채워졌습니다. 밥상을 엎었던 그날, 우리는 단순히 음식을 뒤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억압을 뒤엎었고 어머니의 삶을 다시 세웠으며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이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번 쓰러졌던 밥상을 다시 세웠고 그 위에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